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암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은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따로 시간을 내서 한다기보다 좀 습관을 들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자기 전에 오답 노트를 한번 보는 거, 아니면 계획표를 따로 짜서 내가 매일매일 잘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 이런 두 가지만 해도 좀 이 생활 습관에서 내가 정말 습관처럼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혹시 그게 어려우시다면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 프로그램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겠죠? 자, 그럼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파트 2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가 되겠네요. 지난번에 보신 게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봤고요.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봤었죠. 자, 이번엔 세 번째인데요. 바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특례라고 합니다. 특례. 그래서 자, 이제 3절에서는 바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다뤄지게 되거든요. 근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허가 아니라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두 개 중요한 사항인데, 제일 먼저 이제 허가봅니다. 허가. 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례 이래서요. 자, 첫 번째 취득할 때 허가를 미리 받아라 이런 게 있어요. 허가를 받아라. 먼저 어떤 지역 보시냐면, 자, 네 번째 보세요. 대상 지역 보이죠? 대상 지역은 네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네 군데 지역이. 자, 짧게 볼까요? 군사, 그다음에 문화재, 그다음에 생태 경관, 야생 동식물 이렇게 되거든요. 야생 생물인데요. 일단 짧게 생각하시면 네 개의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취득하겠다 이럴 때는 미리 허가를 받고 취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사, 그다음 문화재, 생태, 그다음에 야생 생물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허가 어디 가서 받느냐고 할 때 당연히 그것은 이제 토지 관할 그 시군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죠. 이들 우리가 허가권자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건 미리 해야 되니까 먼저 이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토지를 계약을 취득하기 그 전에 이미 전에 먼저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 취득 계약을 해야지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약을 하면은 안 되고, 그건 더더군다나 형사 처벌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자 이것이 토지 취득 계약을 하기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약을 했다 하자. 라든가 또는 이제 부정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밑에 보시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허가 받은 이후에 계약을 해야지 허가 받기 전에 먼저 계약하면 안 되고 형사 처벌도 받는다 뜻이고, 그럼 이제 허가 신청이 됐겠죠. 허가권자가 얼마 이내 허가를 해줄까의 문제인데, 처리 기한 보시면 이건 이제 15일이에요.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요건 협당할 때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기속적 성격을 띠는 건데, 어쨌든 15일 내에 허가 처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허가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당연히 허가 신청서가 들어갈 테죠. 그다음에 이제 합의서가 들어가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이 허가 받기 전에 먼저 계약하면 안 되고 형사 처벌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주의하실 점은 허가 신청서와 함께 토지 취득 계약서를 첨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틀린다고요. 틀리고 계약서가 들어갈 리가 없겠죠. 계약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합의서가 대신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일단은 4개 지역이고 그다음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이며 반드시 먼저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안 하면 그때 형사 처벌 받는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취득할 때 금방 보시면 허가 사항을 받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기는 취득할 때 하는 신고가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있고 큰 두 번째가 이제 보유 신고예요. 보유 신고. 약간 다르죠, 의미가? 이거는 처음에 취득할 때 하는 신고이고, 요거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였는데 국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겠다 할 때 하는 이제 보유 신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둘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취득 신고가 하나 있고 보유 신고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취득할 때 원인이 달라지는 거죠. 자, 계약이 있고 계약 외가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은 아닙니다. 매매 계약은 이 계약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이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요 외국인일지라도
이 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란 매매를 뺀 거죠. 그럼 뭘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교환 계약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그 외에도 뭐 증여도 계약이니까 뭐 증여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계약이란 말 속에는 매매 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환 또는 증여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신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계약 외라는 거는요. 어떤 이 외의 사유자 쭉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자 계약 외가 어떤 것인가 원인이 쭉 나온 게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자 상속이죠. 상속. 두 번째 환매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환매. 세 번째는 판결. 그리고 이제 경매 뜻인데 경매. 경매니까 경락받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 합병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5개를 보이시죠? 상속, 그다음에 환매, 판결, 경락, 법인의 합병 5가지를 계약 외라고 그래요. 계약 외. 그럼 이게 다 묶었을 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보실까요? 자 계약이었었죠. 매매 계약 빼고 교환이나 증여 등이었더라. 그거는 60일 내 신고합니다. 계약일부터 60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계약 외일 때는 원인된 날 뜻이 뭐냐면요. 거기 바로 취득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취득한 날.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다르죠. 계약만 60일이고요. 계약 외일 때는 이제 6개월이고요. 당연히 신고 어디 가서 할 것인가? 공통되는 겁니다. 토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공통 이 신고 관청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신고 서류에 보니까 계약일 때죠. 계약일 때는 이제 신고서가 필요한데 이제 이게 증여일 때 아까 요 계약이라는 게 교환이나 증여였거든요. 이게 증여인 경우일 때는 계약서가 첨부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교환 계약이다. 그럼 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없는데 증여에 한해서만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60일 내 신고를 안 할 수 있었겠죠. 안 했다. 뭐 허위 신고했다라든가 신고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데 이 계약일 때만 과태료 액수가 좀 커요. 왜냐하면 이 뒤에 부분들은요. 자 일단 두 번째 게 계약 외였었잖아요. 계약 외가 뭐냐? 이 5개 이런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인데 원인된 날부터 원인된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 취득한 날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조금 이제 구체화시켜 볼게요. 물론 취득한 날이란 표현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시험에 나올 때 이 사유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상속이면 언제겠어요? 이 취득한 날의 기산점은 바로 상속 개시일이고 환매권이면 환매권 행사일이고 그다음 이제 판결로 인한 경우일 때는요. 앞에 확정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니까요. 확정 판결을 선고한 날. 그다음 이제 경매죠. 경락이니까 이제 그는 잔금 완납한 날부터가 되고요. 법인 합병했다는 건 이제 등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기일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5개 일, 5개 일이 바로 취득한 날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묶어서 그냥 통칭 취득한 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럼 이제 6개, 5개에서 이것도 6개월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 안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바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원인 소리야 이것이 뭐 이제 상속이면 뭐 상속 결정서 등등이 있겠죠. 관련 소리가 필요할 것인데 그럼 지금 비교하셔 보니까 취득 신고는 2가지가 있는데 계약이면 60일 그것만 300만 원 이하가 되고 그다음 계약 외이면 6개월이고 100만 원 이하거든요. 비교해 두시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거는 원래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 소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적이 바뀌죠. 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겠다 할 때 이제 그때 하는 게 바로 보유신고예요. 보유신고인데 이유는 이제 국적이 변경되는 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신고 시점이야 왼쪽 갔다는 얘기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적이 바뀐 거니까 국적 변경일부터 6개월이고요. 당연히 국적 변경 서류 들어가 줘야겠죠. 자 그런데 신고 안 하면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럼 지금 비교해 보시면 크게 이제 2개와 세분하면 3가지 되겠지만 이 계약이 가장 눈에 지금 띈다고 얘기해요. 계약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만 60일이죠. 그것만 신고 안 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인데 이 2가지는 신고 기한이 같아요. 6개월 내, 6개월 내.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것이 한 문제 안에 이제 허가사항일 수도 있고 신고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안 조합될 수도 있어요. 한 문제 안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크게 2가지입니다. 허가와 신고. 저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2가 되는 거고요. 이제 파트 2가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었었죠. 부동산 거래 법률. 자, 근데 지금서부터 이제 3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3편은 바로 그게 중개 실무 단원이에요. 자, 단원 한번 볼까요? 중개 실무란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출제가 되냐 볼 때 한 많게는 한 10개 정도, 적게 한 9개, 10개인데 굉장히 문항수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니까 여기 이제 파트 3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내용이 좀 그 민법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좀 양이 방대해요. 또 굉장히 또 깊이도 있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게 이제 중개 실무거든요. 중개 실무다. 그럼 실무가 뭐냐면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중개 실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해하신다 그러면 자, 누가 저한테 왔어요. 부동산을 좀 팔아 주시오 그래요. 네, 팔아 드릴게요. 팔아 주시오, 팔아 드릴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자, 중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뭐 매도 의뢰일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매수 의뢰일 수도 있겠죠, 그거야. 그럼 팔아 주세요, 청약. 제가 팔아 드릴게요, 승낙을 해요. 그럼 그때 그 의뢰인과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이 둘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을 중개 계약이라 부릅니다. 리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식 계약된 거거든요. 정식 계약된 거니까 이 중개 계약은 이건 법률 행위예요. 법적 효과를 발생할 테니까요. 법률 행위다.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계약 이행해야죠. 자, 저는 이행해야 되겠는데 그다음 뭐 하냐면 이제부터 그 부동산을 팔아주시오 그랬다면 팔기 위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그게 이제 판매 전 준비라고 그래요. 판매 전 준비다. 이때 하는 게 뭐냐? 부동산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는 거죠. 자, 분석을 다 했을 때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컨대 이제 그 부동산 정보를 알아낸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정보를 알아냈더라. 뭐 각종 공적 장부를 통한 분석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했단 말이죠. 분석을 해냈더라.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접근한다고 그래요. 이제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쓰죠. 접근한다는 얘기는 이제 판매 제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제 분석이 다 됐어요. 됐을 테니까 이게 지금 팔아주쇼란 의뢰였다면 자, 분석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겠죠. 취득하는 자. 자, 취득하는 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 이러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알려주란 말이잖아요. 자, 알려주는데 바로 접근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취득하는 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단계가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는요. 일단 공적 장부로만 확인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방법은 지금 두 가지 다 해놨잖아요. 공부상 분석도 있었죠. 현장 분석도 있었죠. 그러면 일단 설명 다 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그 밑에 다음 단계가 현장으로 안내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때도 이제 분석된 걸 설명할 테죠. 그러니까 자, 계약을 해서 판매 전 준비 단계를 거쳐서 분석을 해내서 분석된 걸 가지고 취득하는 자한테 설명해 줘야 되고 현장도 가서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겠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거래 계약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시도해 보고 드디어 이제 중개 활동을 통해서 그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제 드디어 거래 계약이 됩니다. 이제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클로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럼 중개 실무가 뭐냐면 일단 제일 처음에 의뢰를 받아가지고서 계약 체결을 해서 이런 활동을 거쳐서 실제로 팔아줄 때까지 거래 계약 될 때까지 거래 될 때까지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걸 전부 다가 중개 실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개 실무라고 하면 중개 계약을 필두로 해서 활동을 거쳐서 거래 계약 체결까지를 중개 실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를 중개 실무다. 그래서 이제 단계로 보시면 돼. 단계니까 제일 처음에 의뢰가 들어왔다, 계약 체결했다. 조사 분석을 한 다음에 설명해 주고 드디어 거래 계약을 체결해 준다. 이 과정을 중개 실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일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거를 다루는 게 중개 실무고 또 과정을 좀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가 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 분석에서 A자나 보이고요. 여기도 뭐 AI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뭐 IT라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뭐 영어 이렇게 A자 써놓은 게 있어요. 밑에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다기보다도 이걸 이제 일명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이다 원리라고 그래요. 아이다 원리다. 그래서 이 아이다 원리가 이제 경제 이론인데 앞자를 두 문자를 딴 거죠. 자, AIDA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다라는 건데 attention 주의나 주목이다 등 네 개 있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뭐 A 위에는 이제 주의 주목이고 밑에 액션은 이제 행동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니까 이게 AI 그랬죠. 그럼 어떤 얘기냐면요. 자, 취득하는 자한테 설명해 주니까 취득하는 자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단 주의를 끌죠. 주의를 끌게 하죠. 그다음에 설명을 잘해주면 흥미도 느낀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AI가 되는 거고 현장 데리고 현장을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설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흥미도 있겠습니다만 사고 싶은 욕구도 생겨요. 디자이어, 욕망이 생긴다는 얘기죠. 드디어 이제 거래 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 이제 행동을 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A는 이제 액션이란 A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명 이렇게 아이다 원리 그래가지고 요 네 가지 나오고요. 그럼 이 아이다 원리가 언제 처음 도입되는가를 봤더니만 바로 접근 단계 때 처음 도입되죠. 바로 여기네요. AI가 처음 도입된다. 이 단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셀링 포인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사항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때, 설명해 줄 때 이런 점에 강조해서 입각해서 해주면 좋겠다 하면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명 뭐 판매 강조점 등으로 표현합니다. 영어를 이제 풀어 쓴 거죠. 뭐 네 가지 있어요. 뭐 주거용, 뭐 상업용, 공업용 등이 있는데 이런 점에 이제 맞춰서 설명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고요. 그다음 이어서 이제 자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을 테니까 팔아주시오 청약 팔아드릴게요 승낙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이 일명 뭐라고 하느냐 중개 계약이라고요. 그 중개 계약인데 이건 정식 계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설에 의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이거죠. 이 정식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걸 법률적 성격이라는 건데. 자, 암기하긴 뭐 그렇겠지만 보세요 한번. 자, 첫 번째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다. 팔아주시오란 청약과 팔아드리겠다. 승낙이 합쳐지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두 개 약속이 합쳐지는 계약 아니겠어요? 이럴 때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돈 받을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잖아요. 돈 받을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상계약이고 보수를 받을 목적 뜻인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쌍무란 이야기는요. 양쪽 다 의무를 준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 왜냐하면 자 일을 해야 될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을 해야 되고요. 농역을 제공해 줄 의무를 질 것이고 그다음 이제 의뢰한 사람들은 뭐죠? 팔아주면 보수를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줘야 할 의무를 지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쌍무계약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불요의식 계약이란 말은 이 계약을 할 때 항상 계약서를 썼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말로 했단 말이에요. 말로 팔아주세요, 팔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양식을 만들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양식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불요식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비전형이란 말은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민법을 배우시면 이제 민법 계약법 이제 배우시게 되거든요. 거기서 민법에는 이제 계약법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계약법을 배우시다 보면 물론 이 이제 모두가 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14가지의 계약이 있어요. 계약 종류가요. 14가지 있는데 이 14개의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민법이란 법에 규정돼 있지요. 그래서 이제 민법이란 법에 규정돼 있다 해서 전형 계약이다 그래요. 전형 계약이다. 여기 이제 뭐 매매, 뭐 교환, 임대차 뭐 그런 것 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름도 다 있거든요. 자, 방금 제가 매매 계약 그랬죠. 매매 계약 그게 고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 계약을 일꼬로 유명 계약이다 그러죠. 유명 계약이다. 이름이 있다. 근데 14개 계약 종류에서 이 계약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형이라 할 수는 없고 반대로 어떻게 해서 이제 비전형 계약이라 그러죠.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위임 계약 유사설이라는 배는요. 14개 계약 중에서 이제 위임 계약이 또 하나 있거든요. 위임 계약. 위임 계약은 전형 계약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거의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중개 계약과 위임 계약은. 그래서 이제 학설에 의해서는 유사하게 본다. 유사설을 취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방 자 전형 계약이면 이름이 있다 그랬으니까 유명 계약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가 되니까 비전형 계약이니까 없을 무자 이름 명자 즉 이름이 없다 무명 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비전형과 무명 계약이다. 그다음에 이제 7번 임의적 계약 뜻은요. 그럼 반드시 이 중개 계약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임의적 계약이다. 그다음 이제 8번이 민사중개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자, 민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중개할 때 이제 팔아주고 사주고 등일 텐데요. 이것은 이제 그 말 그대로 권리가 변동한다고 하는 이 법률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중개하거든요. 자, 법률이 중개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상사중개가 아니라 법률 행위를 알선한다는 차원을 가지고 이제 민사중개라고 하는 거고, 혼합계약 뜻은요. 이게 보니까 이제 위임계약, 아까 설명드릴 때 민법계약법에 있는 위임계약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유사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또 어떤 모습은 도급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도급계약.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임과 도급계약을 합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혼합계약이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런데 계속적 계약 뜻은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자,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은 일단 매매 계약 팔렸죠. 사고 팔았어요. 사고 팔았으니까 권리가 바뀔 테죠. 문 등기하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자, 계약돼 있으니까 계약되는 것으로 권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등기를 하기 위하겠지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요. 상당 기간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 동안만큼은. 그러니까 그 계약의 효력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이에요. 절차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한참 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계약됐죠. 이때 계약은 계약 체결되는 순간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상당 기간 동안에 이어지는 걸 갖다가 계속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래서 뜻은 뭐 대충 이제 낙성 계약이다, 청약 승낙, 유상 계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건 이해를 하시면 되는 사안이고 외울 것은 아니에요. 자,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제2절에서는요.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 전속 계약도 작성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떤 좋은 점 때문에 써야 할 것인가 뜻이에요. 이거 참고하시자고요. 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뭐 다주 통제, 분쟁 예방할 수 있다, 뭐 투기 예방할 수 있다, 유통시장 등을 근대화시킨다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계약 기왕이면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하자는 취지죠. 이 정도 참고하시 보시고요. 그다음 3장 가면 되겠는데 3장이 뭐냐면요. 이건 조사 분석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사 분석하는 걸 이제 판매 전 준비한다고 그랬고 알아내자는 거예요. 알아내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각종 공적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아니면 모든 거 공적 정보로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현장 가야 할 필요성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현장 가야 할 사항도 있겠죠. 여기는 이제 주로 이게 암기할 수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공적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대충 보시면 이제 대장이죠, 그죠? 토지 등 대장. 그럼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대장이니까 주인이 누구냐, 면적이 얼마 되느냐, 지목 등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이제 소재지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도면이 두 개 보이네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 두 개예요. 이제 그것은 뭐 지목이라든가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 편을 쓸 때 등기부 등본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래요. 뭐 토지도 있고 뭐 건물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런 등기되는 건 권리 문제니까 권리 관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란 거는 이제 첫 장 말합니다. 첫 장. 거기는 이제 목적물의 표시, 물적 사항을 아는 거고요. 요 위에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갑구라고 하는데 거기는 소유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그 제한에 대한 사항이다. 그 소유권에 대한 제한 사항 그러면 이제 뭐 가등기라든가 뭐 압류, 가압류 등등 이런 것들이 갑구에 등기되는 거고요. 그다음 얼굴한 거는 소유권 이외 그러죠. 이외니까 이제 뭐 저당권 또는 뭐 지상권 또는 지역권, 전세권 등이 이제 을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 각종의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용 제한이라든가 어떤 제한 사항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럴 때는 바로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더라.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시가 공시된 거 가격 말하는 건데 공시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공시지가 확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참고하면 될 사안인데 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대장, 도면,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 가지죠, 그죠? 대장에서는 이런 뭐 소유자 및 각종 물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도면 통해서는 이제 경계라든가 지형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 등기사항 증명 통해서는 각종 권리 관계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공적 정보를 가지고 이런 걸 알 수 있구나라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제 등기사항이 문제인데 토지나 건물의 등기사항에서 어떤 내용이 등기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내용 등기하느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부동산 공시법에도 다루어지게 되고요. 민법도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크게 세 가지죠, 그죠? 이렇게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갑구가 있고 을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표지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 첫 장이에요. 첫 장인데 어떤 게 들어가느냐? 간단히 목적물이 표시라고 그래요. 표시가 뭐냐? 이런 걸 우린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거를 암기할 사항은 아니겠죠. 두 번째 이제 갑구라고 그래서요. 갑구는 이제 그 첫 장 두 번째 장인데 여기는 소유권이 들어가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기해서 가등기, 회복등기, 환매특약 등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권리들은요. 그런 권리가 실행이 되면 소유권이 바뀐다고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갑구에 있는 것인데 우리 크게 이제 이 갑구 얼구의 차이는 소유권이냐 이외의 권리냐로 나눠져요.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여기는 소유권이 아닌 이외의 관한 사항이 등기되는데 권리가 변동한다는 거지. 변동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매매 이야기인데 가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요. 그럼 소유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이 소유권에 같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권리가 실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바뀌니까 다 갚고 이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우리 흔히 이걸 묶어 용익물권 그런다고요. 용익물권이란 말은요.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를 수익할 때 쓰이는 권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의 용자를 따고
수익의 익자를 땄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용익 물권 그러거든요. 세 가지가 용익 물권이고요. 그다음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뭐예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근데 담보 물권이죠. 저당권. 근데 임대차 계약했어요. 임대차 계약했다면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거든요. 자, 임차권도 여기 이제 을구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한 등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 등기되는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암기하시는 거고. 그다음 제2절 조사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볼 때 여기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말씀드렸을 때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시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을 드렸을 때, 참 이제 그럼 마지막 정리해 보면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렇게 세 가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표시 그리고 소유권 여기는 소유권 이외, 그러니까 등기되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더라. 그다음 소유권이 하는 사항이면 소유권의 하나 내용과 밑에 가등기 이하 이런 권리들은 소유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행되면 소유권이 바뀐다는 말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을구란 것은 이제 소유권 이외니까 이렇게 크게 용익물권, 그다음에 뭐 담보권 그런 것들이 등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이런 사안들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등기부를 한번 발급받아서 보시면 그게 훨씬 이해가 빨라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뭐 심지어 여러분 지금 자택 등기부를 한번 발급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발급 받아보는 거죠. 이런 건축물 대장 이런 거라든가 도면 같은 것들도. 그럼 이게 보시는 게 빠른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자 와닿지 않는다고 이거는. 그래서 직접 한번 이제 공부를 이제 발급 받아가지고 보시면서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공적 정보를 대용을 대충 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보실 게 이제 공적 정보로 알 수가 없는 것도 있다고요. 또 이제 여기서 지금 뭐 다 써 있지 않지만 여기는 등기된 것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뭐 점유권이다. 그다음 이제 뭐 지상, 그다음 이어서 뭐 유치권이다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이런 거 등기가 안 되는 권리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현장 가야겠죠. 그런 사항부터 이제 이어서 보실 게 이번 시간 맞추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등기는 안 되고 현장 가야만 되는 알 수 있는 권리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맞추면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개 실무에 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뭐 아이다 원리, 또 셀링 포인트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과 외워야 할 부분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주시니까요. 참 더없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놓친 부분 있거나 또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